올해 미국 증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아마 지난 2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증시가 무너질 것이다, 붕괴할 것이다, 각종 비관론이 돌면서 이 투자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기술적 지표상으로 나스닥 지수가 베어마켓, 약세장을 탈출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도 없겠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에 앞서서 뒤쪽에 상당히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TV에서 7시서부터 굉장히 개편해서 그동안 현장 소식을 잘 전해주셔서 예. 시청자분이라든가 주식투자가분들 사이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아마 이것을 대폭 개편해서 이렇게 면면들이 이제 자주 등장할 겁니다. 이게 조재길 부장이라든가 저쪽에 김현석 특파원이라든가 신인기 특파원, 강영원 특파원 이렇게 해서 아마 활동이 많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미국 증시 그럼 바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 3대 지수 다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경제TV가 이렇게 글로벌 마켓을 대폭 강화하는 이런 개편을 이렇게 되면서 올해의 미국 증시를 한번 쭉 되돌아보는 것도 시청자분이 지난 주말과 오늘도 올랐으니까 편하게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 그동안 얘기했던 사항들을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편하게 좀 이렇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올해 증시 연초부터 많이 떨어졌죠. 아마 가장 어렸을 때가 분기별로 4분기, 2분기. 그다음에 사실 미국 증시로 보면 한 6월 달 나스닥 지수가 아주 이렇게 폭락했을 때, 그리고 한국 증시는 7월 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로 분기별로 보면 한 2분기가 이렇게 됐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때의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좀 상당히 아팠죠.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 투자 손실도 많이 난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는 또 일부 제도권의 증권사들이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50까지 떨어진다.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홍앵커께서는 닥터둠이 아니라 미스터둠이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마 시청자분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증시 붕괴론자 같은 경우는 1800대까지 급락할 것이다 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능성이 적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증시 붕괴론자들이 이렇게 주가를 전망했을 때, 비관적으로 전망했을 때부터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되니까 이때 증시 비관론자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서부터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편, 전체적으로 약세장 속에 상승세가 어느 정도 가면 멈춘다 하는 이런 우리 조지현 사장께서는 저도 방금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느냐, 바닥다지기면 바닥다지기다 해서 인상적서 홍역거까지 기억하시고 아마 시청자분도 기억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베어마켓 랠리 많이 들으셨죠. 근데 마침내 나스닥 지수가 6월 16일 이때의 저점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양 부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저기 지 밑에 저게 1646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13,128 정도 하니까 아마 기술적으로 때려보면 24%가 급등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약세장에서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올라가면 보통 베어마켓 약세장을 탈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주식투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없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나스닥 지수긴 하지만 증시 붕괴론, 그다음에 베어마켓 랠리 이걸 동시에 이게 탈피를 해서 지금은 일단은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강세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세장이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아직까지 다우와 S&P가 20% 이상 급등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질적인 측면에서 건전치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강세장에 진입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우리가 CNBC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보면 오늘 외신도 이영캐 사랑했을 때 이 문제가 가장 주제가 컸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베어마켓의 랠리를 탈피한 거냐, 강세장 진입한 거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지금 월가에서도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미국 3대 지수가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낸 거는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점이 찍었다. 이런 피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지난 그 1년 동안 보면 증시 입장에서는 증시 향방의 갈림길의 가장 현안이 인플레 상황이었었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에 나스닥 지수가 기술적 지표상으로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를 탈피한데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인플레 진정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코로나 문제에서 공급망 차질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올해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장 때문에 이 공급망 문제가 더 심해졌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가 아주 급등해서 6월 달이 피날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주요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9.1%, 많죠. 예. 유럽이 8.6%, 한국이 6.0%인데요. 한국이 6.0%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예. 이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통계 편제 방식, 가중치, 항목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측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주거비 비중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체감적 물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요인인데요. 이게 좀 굉장히 가중치가 좀 적습니다. 우리도 소비자 물가를 이렇게 통계를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어찌됐든 6.0%도 우리가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의 인플레 정점론이 불면서 사실 주가가 그때부터 올라갔던 예인데는 왜 그러냐면 6월 CPI 상승률이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10일 날 발표했거든요. 그 전서부터 예상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앞서도 우리 그 홍행국께서 진단해 주셨습니다는 역시 유가가 오늘도 이제 98달러대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미국의 그 기술적위원회에서 휘발유 가격이 한때는 5달러가 넘던 것이 지금은 4달러도 붕괴된다. 이런 쪽이 사실 그 인플레 정점론에 불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에 CRB 지수라든가 비철금속 같은 이렇게 구리와 같은 그 비철금속 가격 이런 것도 인플레 기대 심리를 둔화 기대 심리를 높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이제 확인됐던 것이 8월 10일인가요? 7월 달에 이렇게 미국의 CPI가 발표될 때 6월에 9.1%에서 사실 8.5% 굉장히 이렇게 떨어졌죠. 그런 것이 인플레 정점론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의 CPI를 그 기점으로 해서 7월 달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의 이렇게 CPI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줄려 발표되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2월에 정점을 찍고 7월 달이 둔화되느냐 이 문제도 향후 증시 향방과 관련해서 시청자분이 이렇게 주목해서 보실 일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이런 피크론이 제기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이 페드가 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낮출 것이다 이런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이 정점론도 같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페드가 인플레를 보고 통화 정책을 하는 시장입니다. 예. 원래는 통화 정책의 생명은 프리엠프티브 선제성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1년에 인플레라든가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지금 미리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신뢰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를 보고 통화 정책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사실 그 미국의 인플레 지표가 정점을 찍었으니까 당연히 그 7월 달 페드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폭의 정점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동안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그 금리를 올리는 건 누구나 당연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올리는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증시에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는 증시에 부담이 됐던 것은 매 회비마다 금리 인상법을 갤러핑으로 말을 뛰는 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 주체들, 주식자한테 대응을 못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이죠. 작년부터 인플레가 불었으니까 언젠가는 물가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누구나 다 예상했죠. 예. 그래서 올해 3월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저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월에 0.26%, 5월에 0.5%, 그다음에 6월에 0.75%포인트 이렇게 아주 갤러핑을 올렸죠. 4월 달 회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 회의 때마다 올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에 부담이 됐었는데요. 결국 인플레가 6월 달에 정점이 찍다 보니까 7월 페드 회의에서도 저게 1%포인트까지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 100bp까지 가는, 저렇게 갔다면 증시가 무너졌겠죠. 그런데 사실 6월 인플레의 정점을 찍다 보니까 7월 달에도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사실은 그 금리 인상 폭의 정점을 긋은 것이 결과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전서부터 너무 파월 의장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3월달 0.5, 2호, 그 다음에 5월달 0.5, 6월달 0.75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물론 단위는 퍼센트 포인트고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본인 자신들도 부담이 됐기 때문에 뉘앙스는 비쳤어요.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신중을 크게했다는 뉘앙스를 비쳤던 것이 일단은 QT 문제를 줄이겠다는 문제, 그 다음에 불균형 이론 문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한국경제TV에서 새로운 이론이니까 신용어 해설과 함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간접적으로 뉘앙스를 비치면서 7월 달에 이렇게 금리를 0.75%포인트 6월과 마찬가지로 딱 이렇게 같이 가져갔기 때문에 9월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결국 9월 이후서부터는 금리 인상폭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증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지겠죠. 주가가 올라간다. 그중에서 특히 금리의 문제에 민감한 빅테크 업종들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3대 그렇게 지수 중에서는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베어마켓 랠리 증시 붕괴를 동시에 극복할 만큼 가장 빠르게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전에 3대 정점론과 저점론을 짚어주신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경기가 저점을 통과할 것이다. 이 저점론을 짚어주셨는데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그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순환 이론에서 보면 4년 주기, 뭐 10년 주기, 50에서 60년 주기 이런 명칭들은 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걸 합니다는 코로나 이후에 길게 보면 금융위기에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디지털이라는 측면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이렇게 한순간에 들어오니까 결국 사람들이 급해지게 되거든요. 급해지는 행동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성장률과 같은 이런 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자 얼마나 급합니까 사람이 툭 두들기면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쇼트닝 현상, 주기가 단축한다든가 또 이렇게 부한해 등에서 부정적 편향이 되면 저점은 더 떨어지고 긍정적 편향이 되면 정점이 더 올라가는 이런 그 경기 수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1년 사이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1년 사이클 정도로 본다면 작년 2분기가 정점을 통과했다. 많이 들었죠 이제는. 예. 아마 그때는 정점 통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피크아웃론이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경기의 정점론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분기가 slope out, 저점 통과한 게 아니냐. 아주 1년 만에 딱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IMF가 올해 그 예측 전망을 수정하면서 2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다. 또 마크업 스위치 모델 같은 국면 전환 모델에서 2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선행 지표에서 OECD의 이렇게 경기 복합 지수 이렇게 보면 결국 2분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이제 누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보면 성장률이 지금 대부분 다 발표됐죠. 예. 지난 주말에 이렇게 어제 일본의 그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해서 마지막으로 일본의 2분기 성장률에서 주요 국가들의 2분기 성장률이 대부분 다 발표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자 1분기에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0.5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중국도 0.4까지 떨어졌죠. 이런 정도를 감안해 볼 때 그동안 국면 전환 모델, IMF 예측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경기 사이클의 그 단축화 현상 이런 걸 감안해서 2분기가 경기의 저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주가는 성장률 수준보다도 저점 통과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분기의 저점이 이렇게 확인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스닥 지수라든가 세계 증시가 이렇게 상승세로 반전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증시가 향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 월가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나스닥 지수 기술적 지표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베어 마켓을 탈피했다.
뭐 증시 붕괴로는 저만치 간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자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지금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이제는 상품을 다양하게 종목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상품에서 다양하게 구성할 아주 이렇게 전환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예. 앞으로의 그 증시의 향방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수를 한번 지금부터 이렇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물가가 굉장히 중요했죠. 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광복절 연휴 기간에 사실 시청자분께서는 미국의 7월 CPI가 정점을 찍었다. 그다음에 PPI가 정점을 찍었다. 또 이제 금요일에 나왔던 사항을 좀 잠시 이걸 좀 되풀이해드리면 PPI 미국의 PPI는 6월달에 11.3%에서 7월달에 9.8 해서 CPI 마찬가지로 정점을 찍었죠. 그 위에 변동된 사항이 더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수입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입 물가가 안정됐다는 얘기가 아마 시청자분이 인터넷상에서는 보셨을 겁니다. 추가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세계 공장이라 하는 중국의 7월 PPI 생산자 물가가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4.2% 떨어져서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CPI 구성에 선행성을 갖고 있는 PPI와 그다음에 수입 물가와 화물 운송 비용가 떨어진 문제, 그다음에 일종의 또 하는 미국 증시의 미국의 그 물가의 선행성을 갖고 있는 중국의 PPI가 이렇게 아주 급락한 점을 가만히 볼 때에는 일전에 한번 CPI가 7월달 CPI가 이렇게 6월 9.1% 대비해서 8.5% 떨어질 때, 자 8월 CPI의 생산율은 상승률은 9월 10일 전에서 발표되는데요. 7% 진입한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부 증시 비관론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그런 방송으로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항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의 수입 물가, 그 다음에 화물 운송 비용 아주 떨어지고 중국의 PPI가 아주 급락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9월 10일, 9월 FOMC 직전에 발표되는 8월 미국의 CPI 통계가 7% 진입한 게 아니냐. 그것이 토요일 새벽에 끝난 나스닥 지수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던 거고, 그다음에 오늘 기술지표상으로 보면 오늘은 굉장히 주가가 좀 떨어질 거로 봤는데요. 예. 오늘도 3대 지수가 다 올랐죠. 예. 이런 것이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오늘 뭐 이게 외신에서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는 인플레 둔화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크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크다 하는 외신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좀 어조가 굉장히 늘어났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주가 향방을 알아보기 위해선 자금 이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진단해 주시죠. 네, 자금 이동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증시, 안전자산 채권이라고 본다면 사실 증시에서 채권 쪽으로 많이 무브 현상이 된다면 앞으로 증시가 이제 비관론이 돼서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지만 채권에서 증시로 그레이트 로테이션 되면 앞으로 주가가 주식형 상품이라든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점인데요. 아시겠지만 오늘 국채금리 많이 떨어졌죠.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국채금리 2.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수준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4일 날 3.48%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제가 어마어마하게 프로테이지를 한번 계산해 보기 예.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장기채, 미국의 장기채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득을 봤습니다. 왜냐?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 금리가 높았을 때 채권을 샀더라면 지금은 저렇게 금리가 떨어졌을 땐 채권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많은 수익을 기록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지금의 이렇게 현재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2.78%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채권 가격이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채권 가격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증시는 떨어졌다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르긴 했지만 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주식과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볼 때는 사실 증시 쪽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최근의 자금 흐름 보면 인플레 둔화에 베팅하는 세력과 함께 채권이 가격이 정점 넌디니까 시청자 여러분 금리는 저점이지만 가격은 정점이니까 자 채권에서 차익 실현해서
이탈하는 자금들이 증시 쪽으로는 그레이 로테이션 현상이 지금 뚜렷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아직까지 과거처럼 주가가 아주 그렇게 많이 올라갈 때 그처럼 차익권에서 이렇게 해서 증시 쪽으로 그레이 로테이션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건 이제 앞으로 증시에 대해서 인플레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그 이렇게 펜 차트 모양의 가운데 차익권에서 증시로 들어오는 그게 빨간 선이 더 빨개지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지금은 차익권에서 자금 이탈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 내에서는 예금 쪽으로는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적금 쪽으로 좀 많이 가는데요. 예. 그래서 행정 단계에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캐리 자금 여성들의 향방을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신흥국들의 부존자원국으로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차익권에서 증시로 그리고 나라 밖에서는 신흥국의 부존자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파지티브 캐리 트레이드 미국에서 자금을 유입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신흥국 쪽으로 가는 이런 쪽의 자금이 나타나고 있다. 어찌됐든 차익권에서 증시 쪽으로 그레이 로테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시 향방을 결정할 또 다른 요소, 아무래도 페드의 금리 인상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문제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예. 9월 달은 1%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되는데요. 그런 얘기가 지난 주말에 그대로 그 CNBC라든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되는데 자, 올해 금리를 기준금리를 4% 가정하자. 자, 지금 4%를 가정하면 지금은 상당 기준으로 2.5%지 않습니까? 1.5%포인트 추가적으로 더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연준회의 앞으로 3번 남았습니다. 4%는 기준금리 올릴 때 가장 많이 올리는 케이스입니다. 이걸 감안하더라도 9월 달에는 0.75% 이상 올리기 힘들다 하는 측면으로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은 그래서 9월 달 가장 매파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0.75%는 6월 달, 7월 달, 9월 달. 그래서 아까 기술적 차트 분석에 아주 대가라 하는 그분이 9월에는 증시를 바닥을 여기서 이제 증시 바닥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와 S&P는 아직 증시에 이렇게 약세장을 탈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탈피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측면의 얘기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근거를 잡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증시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증시 비관론이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을 상당히 괴롭혔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어려울 때 가슴에 목을 박는 분에 대해서 공영방송 성격상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말이 좀 너무 강하게 됐던 것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예. 아마 이렇게 차제에 들어서 좀 마음이 편해졌을 때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6월 달에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렸을 때 나스닥 지수가 1600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서 매수로 돌아섰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6월 그 CPI가 발표됐던 6월 10일 이후에 6월 중순부터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금까지 4정 정도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예. 지금 뭐 6월 중순 대비하면 2개월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4정 들어온 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7월 FOMC 기억나시죠? 미국이 0.75%포인트 올리니까 상당 기준으로 미국이 2.5%, 그다음에 한국이 2.25%, 한미 간 금리 역전됐죠? 일부 금통위원들이 자금 이탈된다 하는데 여지없이 무너져서 그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는 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한 2조 원 정도, 더 4조 원 들어온 중에 절반 정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게 7월 27일 이후서부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 코스피가 저렇게 강하게 반등했다고 보겠습니다. 7월 6일에 기억나십니까? 2292입니다. 이때가 아마 1800 나올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8월 11일 지난 주말 계기에서 2527. 우리도 사실 미국에 이어서 이렇게 뒤따라서 증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기준은 10%를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양부장께서 보여주시기에 2527입니다. 이게 7월 6일 날 2292 대비하면 굉장히 200포인트 이상, 예. 그죠? 200포인트 이상 올라간 거죠. 250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죠. 많이 올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순간에 어떤 쪽으로 포지션을 짓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주식 투자의 명함이 달려졌다. 외국인은 굉장히 수익이 된 데 대해서 증시 붕괴를 믿고 여기에 공매도 쳤다든가 뒤늦게 차익 실현해 차익보다는
주가를 처분했다든가 인버스라든가 골버스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은 대단히 큰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뒤에 나오는 이게 조재길 부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마켓에 미국 증시의 영향이 높으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김정호 사장님께서 더 강하게 해라. 그래야지 이와 같이처럼 잘못된 진단에 의해서 투자 손실을 일으키는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한국경제신문의 어떤 목적이지 않느냐 해서 대폭 강화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7시부터 강화된 이러한 조재길 부장께서 주도하시는 글로벌 마켓의 방송을 좀 더 이렇게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증시 비관론과 함께 향후 증시 투자 대응 방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